예,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굉장히 추운데 이렇게 오늘 북 콘서트에 참가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이은혜 교수님께서는 현재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영상공학과 교수님으로 지금 재직하고 계시고요. 이번에 아이들에게 백신을 맞힌다고 라는 제목의 책을 집필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신문 보셨죠? 그 오미크론 때문에, 이 변이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가 뭐 이틀 연속 7만 명을 기록했다. 이 뉴스 때문에 아마 많은 지금 분들이 굉장히 격려를 하시고, 특히 새학기를 맞이하는 학부모님들이 가장 걱정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북 콘서트에서는요, 좀 더 전문적인 데이터, 그리고 우리 은혜 교수님께서 보고 계시는 객관적인 이 시각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는 많은 궁금증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교수님한테 직접 들어보는 그런 아주 귀한 시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북 콘서트를 위해서 참여해 주신 주의 길 TV, 그리고 너 아니 TV 유튜버님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글로벌 다이렉트 뉴스의 블루미는 유미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 또한 이 데이터를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고요. 이은혜 교수님 책을 먼저 읽었었거든요. 오늘 읽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고 정말 좋은 정보를 얻게 돼서 많은 것들을 이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 상황인데 많은 것들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었는데 이 자리에 오늘 이렇게 진행을 맡게 돼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좋고 너무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교수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해주신 순천향대 이은혜라고 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이제 패널로 오신 분이 있어서 패널 소개를 각자 스스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칸막이 있기 때문에 말씀 안 쓰셔도 돼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 학부모단체연합 공동상임대표 박은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과정세우기 운동본부의 대표 박소영입니다. 오늘 우리 이은혜 교수님의 책에 저희도 추천사를 또 썼었고, 이 책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배운 바가 있어서 오늘 함께 축하드리려고 참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간략하게 제가 이제 출간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1년 여름에 코로나는 살아있다라는 책을 이제 공동 집필했었는데 그 책이 나오고 나서 이제 4차 유행 델타 변이 때문에 이제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나서 이제 국민들이 되게 고민을 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3들 백신 접종을 하면서 또 고3 학생이 몇 명 사망했고, 그리고 백신 접종률이 계속 올라가는데 또 12월부터 방역 테스트를 한다고 그래서 이게 뭔가 국민들에게 이게 상황이 변하는 것을 좀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책을 쓸 때는 크게 두 가지 계획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 방역 테스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후원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미접종자인데요. 병원에서 이제 미접종자 주기적으로 PCR 검사하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PCR 검사를 이렇게 강제하는 건 안 된다는 소송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소송의 자료로 쓰기 위해서 사실은 이 책을 썼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목적이었고요. 근데 이제 소송은 어떤 좀 이런저런 사정으로 제가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했고, 소송을 하는 양대리 학생에게 책을 제가 주고 여기 있는 이제 정보를 알아서 쓰라고 그렇게 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 책이 좀 많이 팔리면 그 예자연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기부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은 간접적으로 이루었고 두 번째 목적은 이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주시면요, 책의 이제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4차 유행은 끝났나라고 하는 이제 이 책을 쓴 시점은 11월이고요. 책이 나온 거는 12월 말인데 4차 유행은 저는 끝났다고 봤고 이제 5차 유행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가 연말 선물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지금 이제 17만 명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니까 국민들이 되게 당황해야 하시지만은 실제로는 이것이 해피엔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제가 썼었고요. 그리고 코로나19가 얼마나 위험할까에서는 이게 처음에는 약간 치명률이 좀 높다고 할 수 있었지만은 그래도 변이를 거치면서 이제 위험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썼고 그래서 아이들은 코로나가 위험하지 않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위험하지 않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굳이 코로나 백신이 필요 없다. 이제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항체가 얼마나 생겼는지 궁금한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 항체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 국민의 95% 가까이가 백신을 맞았는데 백신 접종 후에 항체가 제대로 생겼는지를 검사를 아예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랜덤 샘플링을 해서 전체 국민 중에 항체 보유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방역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걸 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에 얽힌 그런 이야기를 썼고 왜 백신 접종률이 높은데 확진자가 증가하냐 이게 감염 예방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썼고요. 사망 감소 효과는 있지만은 그 10번이 좀 중요한데 기회 비용으로 우리가 백신 접종 후에 거의 2,000명 정도 되는 사망자가 생겼고 그리고 중증 이상 반응이 거의 13,000명이어서 2년 동안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들의 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문제다라는 내용을 제가 썼습니다. 다음 주죠. 그리고 이제 백신이 안전한가 현재로서는 안전하다고 말하기 어렵다라는 내용을 썼고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은 코로나가 위험하지 않고 백신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코로나 백신을 맞히는 건 나도 확대다 그런 이제 내용을 제가 썼습니다. 그리고 이 방역 패스가 실제로는 백신 통행증인데 거기에 대한 이제 문제점을 지적했고요. 임신부에게 코로나 백신을 맞히겠다고 하는 것은 그 질병청이 가지고 있는 전체 자료에 아주 조금만 보여주면서 마치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스터를 지금 우리나라 국민의 60% 이상이 3차 접종을 맞았는데요. 모든 국민들이 부스터 접종을 맞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게 필요한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 그런 것과 이제 상관없이 다 부스터를 맞추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계획은 이런 코로나19라는 이런 팬데믹을 통해서 국민들의 건강을 골고루 어떤 자기들의 진지를 구축하고 기생충이 되어서 우리들이 이제 좀 빨대를 꽂으려고 하는 그런 숨은 의도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가서요. 그 사회자님이 뭔가를 하셔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패널로 제가 이제 두 분을 모셨는데 한 분씩 그대로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이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박은희 대표님, 박수영 대표님 이런 순서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점은 뭐냐면 교육부가 얼마 전에 뭘 발표를 했냐면 아이들 3월 2일부터 일주일에 2번씩 자가진단 키트로 검사를 해서 양성이면 PCR 검사해야 되고 음성이면 학교에 와라 이런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나 학부모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하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거는 의무가 아니고 권고다 이렇게 또 말을 바꿨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가정통신문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어떤 학부모이신 교사분이 좀 제보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가정통신문을 보니까 뭐 권고라는 말이 없고 그냥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맨 처음에 발표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신속 항원 검사. 그래서 3월에 주 2회 수요일 일요일 저녁 7시 후 등교해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뭐 증상이 있을 때만 검사하라든지 이런 말도 없이 그냥 무조건 모든 아이들이 검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음성이 나와야만 학교에 갈 수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정부 정책을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정말 이래도 되는 건지 교수님께서는 답변을 올바른 답변을 우리 학부모들에게 해주실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네, 일단 제가 이제 애가 없어가지고 사실 저는 이제 이걸 데이터만 보는 그런 입장이어서 엄마들의 그 절절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제가 완전히 좀 이해를 하기가 어려워서 그게 제가 좀 제일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애를 학교를 안 보내도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진짜 엄마들은 그러니까 저는 애 엄마가 아니니까 이렇게 속편하게 말을 하지만은 실제 엄마들은 그렇지가 않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답답하실 것 같은데 제가 첫 번째 강조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이제 이게 교육부에서 각 학교에서 공문이 내려온다면은 그리고 이제 교육부에서 지자체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에 공문이 내려온다면 어떤 행정적인 액션을 할 때에는 그것이 근거하는 어떤 법률이 있어야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어떤 출입을 확인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QR 체크 이런 거 명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체크하고 온도를 재고 뭐 이런 거가 하는 방역 수칙이지 이게 검사를 일률적으로 해야 된다는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검사를 강제하는 것이 법률적인 어떤 근거가 있는지를 일단 이제 학부모 단체에서 한번 그런 자문을 좀 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단체에서 목소리를 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런 근거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 가장 최근에 개정된 거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적 근거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단체가 해주실 일은 어떤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가지고 근거가 없다 이런 걸 강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액션을 하는 거고요. 엄마들의 입장에서는 일단 애가 증상이 있다 이러면은 검사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독감 치명률에 거의 근접하고 있거든요. 만약 이제 독감에 걸렸다 애가 그러면은 뭐 집에서 쉬겠죠. 굳이 애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PCR 검사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애를 쉬게 하는 걸로 충분하고 아니면 원하면 애가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증상이 없는데 굳이 애를 코를 찔러서 검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된다 정도 원론적인 답변에서 죄송하네요. 근데 만약에 꼭 검사를 해야 될 어떤 강제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만약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야지 되겠는데 이 검사를 이제 그냥 살살살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안 하고 했다라고 하는 거는 애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니까 애한테 이제 상황을 설명하고 스스로 혼자 하게 하는 게 제일 안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살살 해가지고 어떤 저항이 느껴질 때까지만 잘 넣고 그다음에 애라 이렇게 애한테 설득을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어떤 단체로서 이 상황을 잘 모르는데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학교에서 이런 공문이 날려오면 그냥 다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대로 할 것 같은데 그게 또 착하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착하고 엄마들은 더 착하고 열심도 할 줄 모르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 그런 대부분의 잘 모르는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선량한 엄마들을 위해서 학부모 단체에서 어떤 좀 근거와 대책 이런 거를 오히려 거꾸로 제가 숙제를 드리게 됐네요. 네, 거기까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박은희 대표님이 질문하신 부분이 아마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거 좀 질문 빼고 일단 저도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이은혜 교수님하고 이제 이런 콘서트를 한다고 하니까 질문을 해주시면서 그에 앞서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 마음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그리고 희망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다 똑같이 비슷하게 이제 새학기가 되니까 정부의 지침이 오락가락하는 이 지침 때문에 학부모들이 어떻게 이거를 대응하는 게 좋은지 그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지금 거의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서 이거는 이제 넘어가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코로나 확산이 급증을 했고 지금 현재 보도된 것도 17만 명이 넘으면서
K방역의 실체가 드러났다, 민낯이 드러났다 이런 비판도 지금 받고 있는데 여전히 QR 체크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완화됐다고 하더라도 비접종자에 대한 백신 패스 이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오늘도 점심에 백신을 맞았냐 안 맞았냐 이것도 물어보는데 제 주변에 지금 접종자들도 지금 똑같이 다 코로나에 다 걸려 있는 상황이고 제 가족도 이미 걸렸어도 덜 아픈 게 아니라 똑같이 전혀 그 안 맞은 사람하고 똑같이 지금 아픈 그런 거 제가 다 겪어봤는데 이 비접종자에 대한 백신 패스가 앞으로도 계속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네, 당연히 실효성이 없죠.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말은 방역 패스인데요. 실질적으로는 백신 통행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감염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건 의미가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이 백신 통행증의 기본 전제가 뭐냐면은 미접종자를 감염자와 동일시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단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백신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다 코로나에 걸리고 있고 실제 최근에 확진자들의 90% 이상이 사실 백신 접종자입니다. 미접종자가 오히려 비율이 더 적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의 뭐 한 90% 정도가 백신을 맞았고 한 5% 정도가 성인의 한 5% 정도가 안 맞았는데 그 비율로 따져도 확진자 중에 이게 거꾸로 되어야 되는 거죠. 사실 확진자 중에 미접종자가 많고 접종자가 적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확진자 중에 90% 이상이 접종자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는데 이거를 굳이 방역 패스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어떤 감염 관리라든지 이제 그런 거가 아니라 어쨌든 백신을 맞히겠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인의 한 90% 이상이 맞았는데요. 18세 이상은 86%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걸 거의 100에 가깝게 하겠다 이런 거인데 저는 이런 의도를 보면 우리나라가 정말 좀 전체주의로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무슨 투표를 하더라도 80% 너무 엄청나게 투표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백신 접종은 자기 몸을 찌르는 거잖아요. 누군가에게. 그리고 한 번 찌르는 게 아니고 두 번 찌르는 건데, 세 번 찌르는 건데, 이거를 전 국민의 뭐 95%, 98% 가깝게 하겠다라는 이런 의도 자체가 이런 정말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일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백신을 맞을 만큼 맞았으니까는 이제 각자 알아서 마스크 쓰는 걸로 충분하고 굳이 이게 방역 테스트를 할 이유는 과학적인 근거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백신 맞아서 안 걸리면은 뭐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확진자의 90% 이상이 접종 완료자인데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백신 통행증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이제 약간 말씀을 주시다가 이제 엄마님이 이제 애들 어떻게 될지 걱정된다 이런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집에서 엄마가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중점을 두어야 되는 부분은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손 씻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기는 하지만은 아이들은 마스크를 제대로 쓰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마스크를 쓰는 것만큼 중요한 게 이제 손위생인데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동그랗게 생겼고 돌기 단백질이 삐죽삐죽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손을 씻으면 비누나 소독제로 손을 씻으면 이 바이러스의 막이 터져요. 바이러스의 막이. 그리고 돌기 단백질이 그냥 웅주군에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체 세포에 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손위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디 들어오고 나갈 때 화장실 갔다 왔을 때는 물론이고 뭐 이렇게 사람 많은 데 있었을 때 이런 식으로 손을 자주 씻으라고 애들을 교육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제 중요한 거는 환기를 자주 시키는 것입니다. 질병청이 3밀을 강조해가지고 뭐 밀폐, 밀접, 밀집 이게 안 좋은 거를 알고 계실 텐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거를 질병청이 사실은 연구 용역을 해가지고 이미 자기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홍보를 하지 않는데 이 하루에 10분 이상, 3번 이상 환기를 하면은 그 실내 공간에 있는 바이러스의 농도가 확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추워서 이게 환기가 불편하다 그러면은 공기청정기로도 상당히 많은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대요. 그러니까 공기청정기는 좀 돈이 들지만은 뭐 이제 안 추워도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뭐 하루에 3번씩 10분 정도 환기하는 거는 사실 되게 간단해요.
간단하잖아요. 돈도 안 들고. 그래서 이런 거를 자주 하고, 그러니까 집에서 뭐 환기를 열심히 한다. 그리고 뭐 공기청정기를 늘 틀어놓거나 아니면 그걸 좀 많이 배치를 한다. 그리고 애한테 손을 열심히 씻도록 교육한다. 이것이 가장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특히 이제 백신 맞지 않는 아이들이 좀 힘든 거는 또래들은 백신을 맞고 떡볶이를 먹으러 갔는데 나는 떡볶이를 먹으러 갈 수 없고 옆에 혼자 앉아 있는 거. 그런 거를 좀 제일 어려워할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이제 아이에게 좀 잘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엄마들의 몫이어서 그거를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해서 되게 죄송합니다. 제가 애를 키워본 적이 없어서 되게 이제 죄송한데, 이 엄마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라든지 그런 거를 통해서 애를 납득시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방법이 없어서 그거는 좀 엄마들의 몫이네. 계속 엄마들의 몫으로 남기게 되어서 아이들이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는 애하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 국민이 계속 마스크를 쓰고 이제 생활을 하는데 아주 그냥 조그마한 아이들 뭐 학교도 안 들어가는 유아 아이들이 조그만 애들이 맨날 마스크 쓰고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은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사들 같은 것들 보면은 어린 아이들이 마스크 쓰고 계속 생활하는 거가 굉장히 뭐 정신적으로 또한 뭐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그런 얘기를 이제 기사로는 들었는데 실제로 이제 의학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또 우리 이제 어린 아이들은 또 마스크 쓰는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뭐 몇 세 이하는 뭐 마스크 안 써도 된다 뭐 그런 규정이 있다 또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제 어떻게 들리는지 내용이 좀 부탁드립니다. 의학적인 근거라든지 이제 그런 것보다는 실제적인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가져온 요 테이블이 뭐냐면은 스웨덴과 우리나라를 비교한 것입니다. 이건 아울월드 데이터에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뽑은 건데요. 2020년 1월 22일부터 이제 어저께까지 날짜죠. 이게 지금 보여주는 게 뭐냐면 미국 100만 명당 코로나19 인류 신규 확진자인데 제가 한국과 스웨덴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스웨덴 전화라는 마스크를 처음부터 전혀 안 썼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전혀 안 쓴다. 전화라도 백신을 맞았습니다. 백신을 우리보다 적게 맞았지만 백신을 맞았고요. 근데 마스크를 전혀 안 쓴다라는 어떻게 됐는지를 이제 아시면은 좀 답이 나올 것 같아서 스웨덴을 비교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파란색이고요. 스웨덴이 빨간색인데 보면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작년 겨울 12월 정도 되기 전까지 그리고 최근에 오미크론 때문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거의 바닥에 붙어 있죠.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스웨덴은 확진자가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많았던 거가 이제 작년 초와 여름에 확진자가 많았고요. 그리고 오미크론이 우리보다 먼저 왔기 때문에 이제 유럽은 12월 정도에 오미크론이 왔고 오미크론이 피크를 이루었고 우리는 지금 이제 피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보면 확진자가 되게 많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저거는 이제 뭐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거의 비슷한데 아무튼 마스크 안 쓰면은 확진자는 많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데요. 다음 주시죠. 이거는 이제 최근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월 그리고 2월 22일까지 좀 짧은 기간을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12월 28일에 보면은 우리나라는 900만 명당 신규 확진자가 100명 정도 수준이었는데 스웨덴이 한 440명 이렇게 해가지고 12월 28일부터 1월 30일 그러니까 약 한 달 동안 피크를 이룹니다. 그죠? 근데 피크 했을 때 최고로 많았을 때가 900만 명당 한 4,000명 정도인데요. 이제 4,000명을 찍고 스웨덴은 내려오는데 우리는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 스웨덴이 마스크 안 쓴 나라가 4,000명 정도에서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통적인 걸로 한다면 우리는 마스크를 훨씬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는 이미 정점을 찍었어야지 사실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스크 전혀 안 썼는데 4,000명이 정점이었으면 우리는 열심히 마스크를 쓰니까 지금 2,000명 수준이 정점이어야 되는데 스웨덴과 우리의 차이가 뭐냐면은 저 나라는 PCR 검사밖에 안 했는데 우리는 지금 신속항원 검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그 사람들을 양성 가능성이
사람들을 모아서 PCR 검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 건수 대비 그 양성률이 굉장히 높고 확진자가 많은데요. 아무튼 이제 우리도 저렇게 올라간다는 거를 알 수 있거나 한 달 정도에 우리도 피크를 이루겠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이면 지금 숫자 자체는 이미 피크여야 돼요. 2,000명 정도가 피크여야 되는데 우리는 신속항원 검사를 굉장히 대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신속항원 검사를 30만 번 하고요. PCR 검사를 60만 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미크론 유행이 오기 전에 12월에는 PCR 검사 20만 번 했어요. 근데 지금 PCR 검사를 3배를 많이 하고 있고 안 하던 신속항원 검사를 30만 번 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를 엄청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의 스웨덴 수준이나 아니면 좀 더 많이 확진자가 있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거고요. 다음 주죠. 그런데 그 최근에 우리가 검사를 많이 하면서 누적 확진자가 이게 스웨덴만큼이다. 급격하게 사실 스웨덴이 델타 변이에서 오미크론 변이로 올라가는 그 갭 있잖아요. 델타 변이였을 때 수준과 오미크론 변이였을 때 수준 올라가는 것보다 우리가 델타 변이였을 때와 오미크론 변이 때 올라가는 수준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훨씬 더 오미크론에 많이 걸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검사를 훨씬 더 많이 하기 때문인데 다음 주십시오. 이걸 이제 인구 100만 명당으로 하면은 우리는 그래도 여전히 적게 걸린다는 거예요. 저게 이제 마스크의 효과인데 지금 이제 이 엄마들이 궁금하신 거는 애들한테 마스크를 안 씌우고 싶다는 거잖아요. 다음 주죠. 근데 이제 이거를 보면 사망자가 우리가 훨씬 적다는 거예요. 한국이 훨씬 밑에 있죠. 스웨덴이 더 밑에 있고 더 위에 있고 다음 주죠. 이 유력 사망자는 더욱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는 다음 주세요. 초과 사망률이고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되었느냐인데 이건 우리나라에 2020년 1월부터 2022년 2월 20일까지 초과 사망률인데요. 0에서 진짜 0세의 사망이 원래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저게 0세가 있을 때는 들쭉날쭉하지만은 이게 앉아서 이게 이 라인이 뭐냐면은 지난 5년 동안 평균 사망자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14세, 15에서 64세, 65에서 74세 이렇게 있는데 올 에이지로 하면은 이게 5년 동안 평균 사망자보다 조금 많아진 거는 최근 겨울에 많아졌는데요. 이게 주로 보면은 15에서 14세는 거의 똑같아요. 5년 평균이랑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65세에서 74세가 좀 많이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더 나이 많으신 분들도 이제 조금 더 많이 돌아가셨는데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이 밑에 있어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좀 올라가는 피크들이 있는데 저거는 이제 영세가 들어가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를 학령기 아이들의 통계로 하면은 거의 대부분 0보다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주로 교통사고나 질병, 그러니까 다른 그 뭐 암이라든지 아이들 이제 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걸로 주로 사망하지 코로나로 사망하는 것은 되게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통해서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들이 저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마스크를 안 쓰는 스웨덴 같은 나라도 많이 걸려서 많이 죽었지만은 우리나라는 저 나라보다 적게 걸리고 훨씬 적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이들은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고 생각되고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이게 연령별 확진자와 사망 현황을 보시면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시작된 2020년 1월 20일부터 어저께 날짜까지인데 확진자가 지금 전 국민의 4.5%인데 누적 치명률을 보면은 이게 0세부터 19세까지가 0%잖아요. 근데 80세 이상은 7.5로 지금 거의 이제 750배 차이인데 다음 주십시오. 이게 2020년 6월 1일은 1차 유행이 끝났을 때예요. 그리고 2020년 11월 30일은 3차 유행이 이제 초입이었고 이거는 2021년 6월 델타 변이 하기 전 그리고 이건 한 달 전 그리고 지금 시점인데 이게 80세 이상 70대 60대 50대 이런 나이들은 이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치명률이 감소하잖아요. 80대는 26에서 7.5로 거의 4분의 1 이런 식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다음 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백신 접종 전에도 이게 나이 많은 성인들은 치명률이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미크론이 되면서 보세요. 네, 오미크론이 되면서 이제 더 줄었는데 아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0이에요. 일관되게 0. 그러니까는 이게 마스크를 쓰나 안 쓰나 저는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시면 그럼 아이들은 왜 안전한가?
제 넘어가고요. 다음 주세요. 이게 아이들이 왜 코로나로 잘 안 죽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기준인데 선천성 면역이 있고 후천성 면역이 있잖아요. 선천성 면역은 상기도 점막에 있는 건데 상기도 아이들은 담배를 안 피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 담배를 안 피기 때문에 상기도 점막에 면역 물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미쳐요. 그래서 선천성 면역이 굉장히 파워풀하고 이게 이제 후천성 면역으로 왔을 때 이게 그 T세포와 B세포가 있는데요. T세포의 숫자가 이게 0세예요. 이게 나이가 많을 때. 그러면은 미감작 T세포라는 거는 적을 맞아서 새롭게 싸울 수 있는 그러니까 육군으로 치면 1병, 2병 이렇게 싱싱한 군인, 싱싱한 젊은 군인이에요. 젊은 군인들의 숫자가 처음에 태어날 때는 되게 많은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감소하거든요. 그러면은 근데 대신 처음에는 아무 균이나 바이러스에 노출이 안 되지만은 노출이 되면서 점점 그 기억하는 세포가 많아지는데 이 기억 세포는 쉽게 말하면 장교예요. 그리고 미감작 T세포는 쫄병입니다. 육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전쟁을 할 때 뭐 미사일 이런 거 쏘지만 일단은 육군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각계 전투를 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신경 젊은 군사가 필요한데 나이가 들수록 젊은 군사는 감소하고 장교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나이가 들면은 장교는 작전을 세우는 거지 자기가 직접 싸우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면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80세의 기억세포가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게 나이가 들면 이것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들면은 면역이 떨어져요. 근데 아이들은 이게 맞서 싸울 수 있는 싱싱한 T세포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항체 이야기를 하는데 항체는 B세포에서 만드는데요. 이 B세포는 뼈 있잖아요. 뼈. 이렇게 팔이나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뼈 안에 골수라는 게 있는데 골수에서 B세포를 만들어요. 근데 아이들은 태어날 때 골수 전체에서 B세포를 만듭니다. 근데 그 골수가 점점점 지방화돼서 나이가 들면서 지방화가 돼서 그거를 옐로우메로우라고 하는데 이 지방화되면은 B세포를 적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항체가 적게 생기겠죠. 그래서 이게 아이들은 선천성 면역도 되게 우세하고 후천성 면역도 T세포도 많고 B세포도 많고 항체도 많이 많습니다. 이러니까는 되게 이제 이중의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코로나19가 인체세포에 그 감염시키는 통로가 에이스트 수용체라는 걸 이제 국민들이 다 아실 텐데요. 에이스트 수용체는 나이가 많을수록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에이스트 수용체가 개수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개의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을 때 10살짜리 아이와 80세 노인이 있을 때 80세 노인은 거의 100개가 다 달라붙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애는 한 10개, 20개밖에 달라붙지 않아요. 왜냐하면 에이스트 수용체 자체가 적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기저질환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당뇨병인데요. 당뇨병에 걸리면은 에이스트 수용체가 증가해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당뇨병 환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젊을수록 나이 어릴수록 코로나에 사실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애들한테 이걸 마스크를 씌울 필요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까 제가 스웨덴 모델을 보여드렸는데 스웨덴이 2년 동안 그렇게 이제 사실 좀 많이 죽기는 했잖아요. 근데 저런 코로나 사망자 중에 아이들은 한 명도 없었대요. 그러니까는 이게 사실 2020년이면 우리가 미지의 감염병이고 되게 두려웠을 텐데 그때도 저 나라는 용감하게 애들한테 마스크를 안 씌운 거예요. 사실 애들뿐만이 아니라 그냥 마스크 알아서 쓰세요. 이렇게 애들한테 강요를 하지 않았는데 아무도 코로나로 죽은 아이들은 없다라는 게 팩트인 거죠. 그래서 이게 아이들에게 마스크를 씌울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생각이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아이들에게는 소미생 그리고 환기 이게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제가 또 질문을 하나 드릴 건데, 저희 시민단체다 보니까, 주로 이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입장의 기자회견을 하거나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8.19 집회 때 저희도 엄청나게 또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저희 문재인 정권 때문에 저희가 8.19 집회 나간 거다라는 칼럼을 제가 뉴데일리에 써서 그게 또 이제 완전히 또 많은 분들의 환호를 받았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이 백신 정책을 비판하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초에 저희가 백신 뭐 모더나 2천만 번 이거 무슨 개뿔 무슨 우리 아이들 일상을 돌려달라 이러면서 이제 저희가 기자회견도 하고 그 다음에 또 4차 유행의 탓을 2030의 탓을 또 돌리면서 그때도 이제 저희가 칼럼 뜻으로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저희가 2천만 분 백신 왜 안 들여오면 백신 똑바로 빨리 공급 안 하냐 이 비판했다고 지금 이 백신 피해자들이라든지 이 백신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고 하니까 저 나름대로의 또 공격을 또 받더라고요. 저희가 또 외쳐서 백신을 수급한 거 아니냐 이런 공격을 또 받는데 이게 이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백신 문제에 대해서는 뭐 맹신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건강에 위태롭다 또는 이렇게 미접종자들을 또 이렇게 갈라치게 하는 정책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저희가 계속 비판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결국은 선생님의 책이 아직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코로나 백신을 맞춘다고 저도 이제 추천사에 쓸 때 결국 백신 접종 아이들에게 하는 것은 이건 나도 헛되다라고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백신이 결국은 지금 성인들이 맞아도 지금 다 코로나에 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물백신이냐 이런 말도 있는데 아이들에게 백신을 맞추는 것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이 백신이 지금 현재 코로나 백신이 특히 또 안전성 문제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이런 백신을 아이들에게 맞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결국은 교수님의 책의 가장 큰 핵심이고 공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테이블을 보여주시면요. 이제 두 가지 질문, 놓았었어요. 네. 두 가지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백신을 맞힐 이유가 없는데, 이제 그거 하나랑, 처음에는 백신 달라고 하더니 이제 왜 백신을 줬는데도 안 맞냐. 이제 그런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그 두 번째부터 하면 처음에 우리 국민들이 백신을 원했던 이유는 방역 당국이 백신이 감염 예방 효과가 있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아서 집단 면역을 형성하면은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일상은 마스크를 벗는 거잖아요. 안 걸리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을 갈망했던 거죠. 백신을 맞고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 자유가 생길 줄 알고 우리가 그거를 갈망했는데 실제로 맞아보니 이제 그렇지가 않고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안전성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 약간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게 됐기 때문에 지금은 강제하지 말라 이런 입장이 됐는데 저는 그거는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애들한테 맞히냐 이게 예를 들어서 치명률 제가 여기 지금 독감 치명률 0.1%라고 표시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치명률이 어느 정도 높다면 백신을 맞고 뭐 예방 효과는 없더라도 뭐 중증 예방, 사망 감소 이런 효과가 그런 걸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0세부터 29세는 처음부터 시작 인구가 거의 0이에요. 그러니까 0인데 이걸 어떻게 더 감소시켜요, 그죠? 그런데 이게 백신을 맞고 일정 비율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은 팩트입니다. 그 그래프 제가 오늘 안 가져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백신을 맞으면서 사망자가 계속 누적적으로 증가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그냥 원래 코로나가 안 죽었는데 백신을 맞으면 분명히 일정 비율로 사망자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풀어 위험만 있고 이득은 없는데 이걸 아이들에게 접종하는 거는 잘못됐다는 말씀이었고요. 다음 슬라이드. 끝에 두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때도 이제 질병청은 뭐라 그러냐면은 애들이 백신을 안 맞으니까 집에 가서 엄마 아빠를 감염시키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감염시켜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한다. 그러니 애들이 백신을 맞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일단 팩트가 아닙니다. 이거는 질병청이 지들이 발표한 거예요. 1월 27일 날 발표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쪽이 확진자 연령이고요. 이쪽이 선행 확진자 연령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빨간색이 이게 연한색이 이제 적게 걸리는 거고 빨간색으로 될수록 많이 걸리는 건데 지금 빨간색이 제일 많은 부분이 여기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은 자기 또래끼리 바이러스를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세가 확진자인데 선행 확진자가 10세예요. 그리고 20세가 확진자인데 선행 확진자가 20세예요. 그 말은 10세와 10대와 20대는 자기들 또래끼리 열심히 주고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만약 선행 확진자가 10대인데 할머니 할아버지를 감염시켰으면 여기가 빨갛게 되어야 돼요. 근데 여기 빨갛습니까?
거의 하얗잖아요. 여기에 가깝다고 노랗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10대 미만의 이런 아이들이 먼저 감염이 되어서 어른들을 감염시킨 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선행 확진자가 30대, 40대인데 두 번 그 다음 확진자가 10대. 그러니까 확진자는 10대고 선행 확진자가 40대 안팎이다. 이건 뭐예요? 부모가 애들을 감염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은 지들끼리 놀다가 감염된 게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부모가 애들을 감염시킨 경우가 많지 애들이 노인을 감염시킨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며칠 전에 뉴스에 그런 거 났던데 뭐 애가 50%를 감염시켰다. 그게 뉴스에 나올 정도로 이게 일상적인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은 아이들은 자기들 치명도는 원래 0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그 불확실한 그다음 사고의 위험만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른을 감염시켜서 죽이는 일도 없어요. 그럼 왜 맞아야 되죠? 근데 혹시 만약 이게 거꾸로여서 아이들이 정말 여기 빨갛게 됐다. 아이들이 많이 감염시켜가지고 어른들을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죽이게 했다, 돌아가시게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좀 윤리적인 거죠. 어른이 아이들을 보호해야지. 어른들이 살자고 아이들은 이익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부작용의 리스크만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떠안으라고 하는 건 그건 정말 아동학대죠. 그런 점에서 이제 그 두 가지 메시지인데 아이들은 치명률이 그러니까 아이들은 백신 접종을 얻는 이득이 없다. 좀 남을 위하는 이득이 있느냐인데 일단 아이들이 어른을 감염시키지가 않았는데 그런 말 자체가 거짓말이고 설령 아이들이 어른을 감염시켜서 돌아가시게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아이들을 보호하는 게 그게 어른이 도리이지 어른들이 살자고 아이들한테 백신을 맞히고 너네는 이익은 하나도 없는데 리스크만 묻어라. 이거는 좀 심각한 비윤리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이게 이 백신에 대한 네 가지 태도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이거는 맞자 주의고 이거는 맞지 말자 주의고요. 이거는 강제로 하자는 주의고 이거는 자율에 맡기자 주의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같이 백신 안 맞겠다고 이제 버티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학부모 단체이신 분들을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 맞는데 합리적으로 그리고 자율적으로 맞자는 거죠. 여기에서 합리적이라는 거는 치명률에 근거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치명률이 높으신 분들은 백신을 맞을 수 있겠죠. 그럼 보호가 되니까. 근데 치명률이 낮은 사람은 굳이 맞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치명률이 낮은 아이들까지 그리고 뭐 치명률이 높다라고 나 맞기 싫다면 그거는 존중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백신 패스를 통해서 강제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분별 있는 접종주의자예요. 백신 접종을 무조건 거부하는 게 아니라 맞는데 근거를 두고 그러니까 치명률을 기반해서 맞자는 거고요. 근데 방역당국은 이거예요. 백신을 맞으면 everything is okay. 만사형통할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만사형통이 별로 안 되죠. 백신 맞아도 확진자 90% 이상이 백신 접종 완료자고 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좀 감소하기는 한데 그게 너무 쬐끔이에요. 그 슬라이드로 제가 아까 전에 너무 쬐끔이라는 거죠. 근데 마치 이걸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것처럼 말하는 건 잘못됐고요. 그리고 이게 안 맞을 건데 다 맞지 말자. 백신 자체를 반대한다. 이것도 사실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여기 계신 분들이 이게 아니라 맞는데 근거 있게 맞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자율에 맡겨야지. 그러니까 백신을 맞을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죠. 그렇지만은 백신을 맞지 말지를 결정할 자유와 권리도 있는 거거든요. 둘 다를 인정해 달라는 건데 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사회자분 질문 있으세요? 저는 원래 질문이 많이 있었는데 저번에 미팅 했을 때 그때 많이 저기 해설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현재는 없는데요. 그래도 지금 제가 보니까 사망률은 굉장히 많이 낮아졌거든요. 뚝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언론에서는 계속 확진자 얘기만 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공포감이 구성돼 있어서 왜 이렇게 공포감을 구성하는 건지 저도 조금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감염병이 팬데믹이 있을 때 모든 나라가 비교를 하잖아요. 제가 그 보여드린 아워월드 데이터도 각 나라가 확진자, 사망자, 백신 얼마나 많았다. 이게 매일매일 올라와요. 근데 이런
이런 국가 간의 비교를 할 때 중요한 거는 얼마나 적게 걸렸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적게 죽었냐 이거를 비교해서 코로나 치명률을 비교하고 아까 제가 초과 사망률을 보여드렸는데 초과 사망률은 코로나를 포함한 모든 원인으로 돌아가신 분들을 합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치명률과 초과 사망률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이제 국가가 어느 국가가 잘했느냐 어느 국가가 미흡했느냐 이제 이런 거를 비교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확진자를 강조했는데요. 처음에는 확진자를 강조하는 게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확산을 좀 방지할, 전파를 방지해야 되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계속 변이를 거듭하면서 바이러스는 인간과 함께 살기 위해서 점점 변신을 거듭하고 있어요. 근데 방역 당국은 그걸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바이러스 보고 오지 말라고 하면서 계속 확진자를 양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극복하려면은 질병청이 솔직해져야지 됩니다. 그래서 확진자만 강조하지 말고 치명률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돌아가시는 분들 중에 3.3%만 기저질환 없이 순수하게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이고 거의 대부분은 기저질환이 악화돼서 돌아가신 분들이거든요. 이런 거를 설명을 하고 그리고 처음에는 치명률이 좀 높았지만은 이게 변이를 거듭하면서 독감화되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솔직하게 말을 한 다음에 이제 같이 삽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다 생략을 하고 계속 확진자만 강조하면서 실제 지금 확진자 중에 90%가 재택치료예요. 집에 갇혀있는데 아무것도 안 줘요. 약도 안 주고 전화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국민들을 결국 이제 방치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2년 동안이나 방역에 협조하고 참고 살았는데 이게 결국은 버림받은 거잖아요.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좀 차근차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왜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지 않을까? 그거는 매우 안타깝게도 이분들이 어떤 의도가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의도를 알면은 이게 이해가 되는데 그 의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국민들은 왜 이런지 모르고 지금 우왕좌왕을 하고 있죠.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엄마들이야말로 한 가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아빠들보다 더 똑똑해지고 이런 좀 진실을 좀 알아야지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해볼까요? 예.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우리 그때 교수님 책을 처음에 나왔을 때 제가 사서 읽고요.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그 숫자를 저도 작년부터 사실은 트래킹을 했거든요. 그 WHO에서 이렇게 주는 걸로 트래킹을 하면서 이게 과연 그때 한참 음모론이 돌 때 그래서 저도 되게 궁금해져서 데이터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계속 이런 거를 추적하다가 우리 전문가이시고 의사 선생님이시고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딱 이렇게 책으로 나오니까 저는 너무너무 제가 막혔던 부분이 뻥 뚫리는 듯한 그리고 누군가 저를 지원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너무나 받아서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들도 큰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믿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또 가정에 잘 건강하시고 귀한 이 정보들 많은 분들한테 전달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단체 사진 촬영하고 공식적인 행사는 끝내고요. 그다음에 이제 참석하신 분들 자유롭게 질문을 받을 텐데 그 전에 지금 정혁기 교수님이 오셨는데 이 코로나로 아이들에게 마스크를 강요하고 이런 것들이 정서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좀 엄마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어서 그거를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는 그 정용기라고 하고요. 작년에 아주대 의대 정신과 교수로 끝으로 은퇴한 교수입니다. 네, 정교모의 이은혜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정교모의 이제 회원이고요. 정교모 지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인지부에 제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또 가까운 정교모 사무실에서
경인지구에 또 세미나가 열리고 있어서 거기 이제 참석했다가 오늘 북컨설트 한다고 그래서 제가 좀 늦게 왔습니다. 갑자기 이제 요청을 받아서 제가 무슨 얘기가 좀 준비가 안 돼 있고 사실 이런 제목으로 지난해 8월 달에 이 코로나 방역 대책 때문에 아이들이 어떠한 문제들이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한 그 세미나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소아정신과 교수께서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정신과 의사긴 해도 이제 소아정신과에는 약간 좀 모내한이라서, 좀 이렇게, 깊은 얘기는 제가 드릴 실력은 안 되지만, 일단, 이 마스크를 쓰므로 해서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 교류 자체가 상당히 차단당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배우고 이렇게 이제 인간적인 기본적인 그 소양을 습득해 나가고 인지 기능을 발전시켜 나가고 하는 게 이게 뭐 이렇게 가르치고 뭐 이런 거보다 처음에는 이제 부모들하고의 상호 관계, 그 다음에 이제 또래들하고의 관계, 또 좀 조금 크면 뭐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가면 또 선생님들하고의 관계, 이런 이제 관계 속에서 다 보고 듣고 배우고 인성과 지능이 발달을 하는데 이 마스크를 주구장창 쓰고 있으니까 그런 기능에 상당히 지장이 간다는 지금 우려들이 상당히 있고 그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길게 보기에는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이건 뭐 당장에 무슨 효과가 나타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사람의 발달이라는 게 일생을 두고 발달하는데 특히 어렸을 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렸을 때일수록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더 결정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좀 걱정스럽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이 마스크도 마스크지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학교도 안 가, 뭐 이제 유치원도 안 가, 어린이집도 못 가, 뭐 이러니까 또래들하고 교류할 기회가 거의 없죠. 혼자 지나고 만나는 거 뭐 게임이나 하고 있잖아요. 텔레비전 보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도 이제 이게 건전하게 발달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이게 참 큰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인격 발달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무슨 지식적인 것만 가르친다고 이게 인격이 발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는 사실은 예방접종을 마치느냐 안 마치느냐 그것도 물론 큰 문제지만 이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사회 심리적인 후유증은 상당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냥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참석하신 분들 이제 공식적인 행사는 이걸로 종료를 하고요. 일단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이거는 마스크 써야 돼요. 앞으로 다 나와주세요. 대표님도. 네네네. 아니, 한 이쪽으로 해주시면 일단 대표님 모시고. 여자가 저쪽으로 나가시면 오세요. 카메라 대시고 또. 카메라 들고 이거 여자 꺼내요. 오세요. 뒤에 계신 분들 좀 앞쪽 사이로 좀 얼굴을 좀 나오게 해줘요. 뒤에 계신 분들. 네. 하나, 둘.
네. 뭐 다른 포즈 같은 거 따로 없으실까요? 파이팅을 하든 뭐 이걸 하든 뭐. 이거 이기는 안 돼. 일본으로 보일 것 같은데. 아, 이것도 일본인가요? 그럼 V로 하시든지. V로 하시든지. 네.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네, 한 번 다시 찍을게요. 네, 하나, 둘. 됐습니다. 저도 사인만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셨겠어요? 저도 사인만 받았어요. 저서 사인본 하나 받았어요. 아, 네, 받았는데요. 받았어요. 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없어서 2년 정부가 코로나를 정치적으로 악용을 하는 게 너무 서글픈 현실입니다. 정권 교체를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번에는 이즘의 그 거짓말의 대가를 정말 뭐라고 써드릴까요? 아까 김 정치적인 질병입니다. 예, 지금 뭐 코로나 정치를 너무 악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제가 문재인을 찍에 또 소모가지를 못하니 지금 엄청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사람 들어올 때는 정말 그 슬로건이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그래서 찍고 나서는 지금 오늘 너무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슬로건이 너무 좋은 믿지. 그 문재인의 그 슬로건에 믿고 실제로 좀 교수님, 제가 이 김영원장한테 기는 주고 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아, 네네. 다음 문제 필요 봅시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아, 네네네네. 네네네. 네, 완전 도와드려야 좋았어요. 뭐, 저 없어지면 이제 대신 내주세요. 이거 큰일이 아니라서 그나마 이게 찾는데 내년에 보고할 때 이게 저 어디 저 네네네.